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 해서 매일 생강차를 마시는데도 속이 더 쓰리고 목이 자주 잠기고 아침마다 쉰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 어떤 분은 같은 생강을 먹는데 요즘 감기도 안 걸린다, 속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환자 중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의 상당수가 건강을 위해 마신 음식을 원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생강차입니다. 약이 되리라 믿고 매일 마신 한 잔이 어떤 분에게는 위와 목을 살리고 어떤 분에게는 평생 관리해야 할 병을 남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같은 생강이라도 몸을 살리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차분하게 하나씩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의사 선생님, 저는 약도 잘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대부분 좋다는 정보만 믿고 자신의 몸 상태는 살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 특히 위와 목은 나이가 들수록 보호막이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20, 30대의 위 점막이 두꺼운 겨울 외투라면 70대의 위 점막은 얇은 실크 스카프와 비슷합니다. 같은 바람에도 느끼는 추위가 전혀 다르죠. 이 상태에서 자극이 강한 생강을 공복에 진하게 잘못된 시간에 들이붓는다면 몸은 그것을 보약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선생님, 생강은 원래 위장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이보다 생강을 정확히 설명하는 말은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와 언제를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뒤에는 왜 같은 생강이 어떤 사람의 면역을 살리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식도를 망가뜨리는지 그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사들이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생강을 약으로 만드는 기준과 타이밍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만 더 집중해보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와 정확한 전환점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생강을 좋다는 말 하나로 너무 쉽게 믿어버리게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기침에 좋다. 면역력을 올려준다. 이 말들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장들 뒤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라는 조건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장면이 자주 반복됩니다. 속이 쓰리고 목이 타는 느낌이 있어서 왔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생강은 좋다길래 계속 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드십니까? 그러면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이 대답 속에 이미 문제의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생강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효과가 빠를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믿음은 오히려 위와 식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생강은 생각보다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는 식재료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방어할 음식도 완충할 점액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때 뜨겁고 진한 생강차가 들어오면 위는 방어 대신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식품은 부작용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약은 조심해야 하지만 음식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자연식품일수록 성질이 강하면 작용도 강합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만드는 진저롤 성분은 몸을 데우는 동시에 점막을 자극합니다. 젊은 위장은 이 자극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노년의 위장은 다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아침 공복, 저녁 늦은 시간, 카페인과 함께 섭취할 때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 생강을 마시는 습관은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 무렵 위와 식도는 가장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생강은 면역제가 아니라 불을 붙이는 성냥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생강에 대한 의견은 나뉩니다.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쪽과 위가 약한 사람에겐 독이 된다는 쪽이 공존합니다. 이 차이는 생강 자체가 아니라 사용 맥락에 있습니다. 결국 생강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과 위험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어느 쪽일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게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믿음의 함정에 빠졌다가 목소리와 식도가 상해버린 한 70대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과 겹쳐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첫 마디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이 많이 상해 있다는 것을요. 72세의 박 선생님은 평소 말을 많이 하는 분도 아니었고 흡연이나 음주 습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갈라지고 한 문장을 말하고 나면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암은 아니겠죠? 이 질문에는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 선생님처럼 쉰 목소리가 몇 달 이상 지속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바로 암입니다.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후두와 식도 입구에 뚜렷한 염증과 자극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원인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강차가 면역에 좋다는 말을 듣고 6개월 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한 생강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몸을 살리기 위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목을 태우고 식도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속쓰림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류성 문제는 속이 쓰려야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올라와 목과 성대를 직접 자극하는 후두인두 역류라는 형태가 더 위험합니다. 이 경우 속은 괜찮은데 목이 먼저 망가집니다. 박 선생님의 하루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강차 한 잔, 점심은 간단히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도 다시 생강차 한 잔, 잠들기 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모금 더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패턴은 위와 식도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불을 꺼주지 않는 난로와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걸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자기 몸에 맞는 기준을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생강을 완전히 끊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식과 타이밍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목소리는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타는 듯한 이물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박 선생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생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발생하는지, 위와 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이미 어울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생강이 위와 목을 동시에 괴롭히는지, 하지만 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지 그 차이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비유부터 해보죠. 당신의 위를 하나의 압력밥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이 나와서 소화를 돕고 그 압력이 너무 세지 않도록 위와 식도 사이에는 뚜껑 역할을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하부식도 괄약근입니다. 젊을 때는 이 문이 단단해서 웬만한 압력에도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문은 점점 느슨해집니다. 여기에 생강이 들어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늘리는 대신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압력밥솥 안의 불을 한 단계 더 세게 올리는 셈입니다. 젊은 위장은 이 불을 조절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위장은 이미 얇아진 점막과 느슨해진 문 때문에 압력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이거나 생강차가 진하고 뜨거울수록 압력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쑥 열린 문 사이로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튀어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역류입니다. 문제는 이 역류가 항상 가슴 쓰림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산이 식도 위쪽까지 올라가 후두와 성대를 직접 자극하면 목이 타는 느낌, 잦은 헛기침, 아침에 특히 심한 쉰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후두인두 역류라고 부릅니다. 속은 괜찮은데 목이 먼저 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열입니다. 생강은 성질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성질의 음식이 뜨거운 온도로 들어오면 점막은 이중 자극을 받습니다. 마치 햇볕에 그을린 피부 위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년층에서 이런 자극은 회복보다 손상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생강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소화 촉진 효과를 강조합니다. 이 의견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위가 튼튼하고 타이밍이 맞을 때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약은 쉽게 독으로 바뀝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을 망치는 생강 섭취 패턴, 특히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게 되는 몸을 망치는 생강 섭취 패턴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생강은 지금 약이 아니라 이미 부담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패턴은 공복에 마시는 생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속을 깨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위는 가장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음식도 없고 점액 분비도 적은 상황에서 생강의 자극이 그대로 점막을 때립니다. 이 자극은 처음에는 느낌이 약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느끼지 못한 사이 미세한 손상이 매일 반복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는 생강입니다. 삼겹살, 갈비, 튀김류를 먹은 뒤
소화에 좋다며 생강차를 곁들이는 경우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원래 소화에 많은 위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생강이 들어오면 위는 더 많은 산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문제는 이미 위가 꽉 찬 상태라는 점입니다. 압력은 위에서 아래로 빠지지 못하고 위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 결과는 역류, 더부룩함, 그리고 목적 자극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커피를 마신 뒤 생강차, 매운 음식을 먹고 생강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하부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고 매운 음식은 이미 점막을 자극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생강의 자극이 더해지면 위와 식도는 2중, 3중으로 공격받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저녁 시간대에 가장 위험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위의 압력을 높이고 문은 느슨하게 만드는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강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빈 위, 꽉 찬 위, 피곤한 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생강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끊는 것이 몸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전환점, 즉 생강을 독에서 약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처리 방법과 원리를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처음 듣게 될 내용일 겁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강은 원래 자극적인데 그럼 어떻게 약이 되나요? 바로 여기서 핵심은 생강의 성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강을 그대로 먹는 데 익숙하지만 의학과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생강을 가공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 가공 과정이 독과 약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생강이 위를 자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생강의 매운맛과 열감을 만들고 위산 분비를 빠르게 자극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저롤은 열을 가하면 성질이 변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성분이 바로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이름만 들으면 더 강해 보이지만 작용 방식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위 점막을 직접 찌르는 자극은 줄어들고 몸속 깊은 곳에서 혈류를 돕고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 반응을 부드럽게 끌어올립니다. 즉, 빠르고 날카로운 자극이 느리고 깊은 작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얇게 썬 생강을 잠깐 물에 담갔다가 30분 정도 쪄서 그 다음 천천히 말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생강의 공격성은 줄고 지속력은 오히려 커집니다. 위가 약한 분들이 먹어도 속이 편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그럼 생강차를 바로 끓여 마시는 게 문제였나요? 그렇습니다. 생강을 바로 끓이면 자극적인 성분이 그대로 우러납니다. 특히 생강을 오래 끓일수록 자극은 더 강해집니다. 반면 찌고 말린 생강은 천천히 우려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섭취의 목적이 바뀝니다. 생강을 먹는 이유가 확 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로 바뀌는 순간 과용도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양이 줄고 타이밍도 조절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먹는 생강은 내 위를 자극하고 있나? 아니면 도와주고 있나?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현실적인 생강 처리법을 단계별로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당신의 위와 목을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방법입니다. 병원 밖에서 의사들이 집에서 생강을 어떻게 다루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약재나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마음가짐입니다. 먼저 생강을 고를 때부터 다릅니다. 너무 크고 단단한 생강보다는 손에 쥐었을 때 적당히 단단하고 속이 촉촉한 생강이 좋습니다. 껍질은 완전히 벗기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얇게 약 2mm 정도로 썹니다. 이 얇기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열이 균일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썬 생강은 바로 끓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먼저 찜기에 올려 약 30분 정도 쪄줍니다. 이 과정에서 생강의 날카로운 성질이 천천히 누그러집니다. 부엌에 퍼지는 향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향이 바로 성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찐 생강은 바로 먹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늘지고 통풍이 되는 곳에서 천천히 말립니다.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수분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딱딱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탄력이 남아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은 보관도 간단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면 몇 달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생강은 예전의 자극제가 아니라 몸을 돕는 재료가 됩니다. 섭취 방법도 바뀝니다. 공복에는 맛있지 않습니다. 식사 중이거나 식사 후 30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생강은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하루 양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약 4g이면 충분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속이 편하네요. 이 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위가 방어와 회복에 여유를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생강은 급하게 열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아니라 은근하게 온기를 유지하는 아궁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를 느끼게 되면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강을 절대 조심해야 할 세 부류에 대해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제 생강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안도감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식이 좋아져도 몸 상태에 따라 생강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부류에 해당된다면 조심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담석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작용 자체는 소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담낭 안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담즙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돌이 담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증은 말 그대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찾아옵니다. 찐 생강, 말린 생강이라 하더라도 이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생강 섭취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또는 심장 뇌혈관 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생강은 자연적인 혈액 희석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작용이 약물과 겹칠 때입니다. 피가 필요 이상으로 묽어지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길어지고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강은 보조제가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작용이지만
이미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면 이 효과가 겹치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럴 때 원인을 생강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 안의 균형이 이미 약물이나 질환으로 미세하게 조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생강이 들어오면 균형이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 음식은 지금의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강을 몸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루 습관과 마음가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따뜻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생강에 대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생강인데 어떤 사람은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위와 목이 상합니다. 이 차이는 체질이 아니라 습관과 기준에서 나옵니다. 몸을 살리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내 몸 상태는 어떤지, 지금 이 시간대가 맞는지, 그리고 이 양이 정말 필요한지 말입니다. 살리는 사람들은 아침 공복에 생강을 넣지 않습니다. 몸이 깨어날 시간을 먼저 줍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생강을 선택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위의 부담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효과를 느끼려 하지 않고 몸이 편안해지는지를 살핍니다. 속이 편안하고 목이 따갑지 않고 잠자리가 방해받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살리는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말보다 몸의 반응을 더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알고 조절할 줄 압니다. 이 태도가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생강은 기적의 약도 피해야 할 독도 아닙니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몸을 돕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생강을 대하는 기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찌고, 말리고, 타이밍을 지키고,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 이 네 가지만으로도 위와 목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먹어왔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조용히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데일 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 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